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센시오에서 펴낸 남편이 자살했다입니다. 상처를 품고 사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나는 수천 번도 더 죽고 싶었다. 갑작스런 남편의 자살로 하루아침에 자살자 유가족이 되었다.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기에는 책임져야 할 내 아이가 있었다.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깊은 우울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살아야 하기에 내가 나를 도와야겠다 마음먹고 상담 치료를 시작했다. 내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자신의 마음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하면서 고통의 무게도 조금씩 줄어갔다. 그렇게 죄책감, 분노, 서러움, 상실의 고통을 넘어 애도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회복의 길을 걸었다. 포기하고 싶던 순간에도 막연한 빛을 쫓으며 결국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 자신의 극복 경험을 통해 소중한 사람의 죽음, 상실로 고통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아픔을 딛고 헤쳐나가는 길을 함께 해주기 위해 이제 행복해져도 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이 책을 썼다. 그때 그 전화를 받았더라면 남편을 떠나보내고 꽤 오랫동안 그의 죽음이 내 탓이 아닌가를 자책해야 했다. 무엇보다 나는 그가 자살 직전에 지푸라기처럼 매달렸을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이 컸다. 남편은 죽기 직전에 내게 여러 통의 전화를 했지만 나는 대학원 수업을 듣던 중이라 받지 못했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곤 쉬는 시간에 다시 전화했을 때는 그가 받지 않았다. 그냥 강의실로 들어가려다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어 한 번 더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고객과 상담하거나 술을 마시고 있을 때는 내가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은 사람이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와 통화하고 싶지 않았다. 그 전날까지 이혼에 대해 승강의를 했었고 딱히 그에게 더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었다. 게다가 어차피 밤에 그가 집에 들어오면 또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다툴 게 뻔했다. 수업을 들으러 나와서까지 남편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는 그의 부재중 전화에 애써 무심하려고 노력했다. 하루만 지나면 그와 이혼을 하고 부부의 인연이 끝난다. 그러니 더는 그의 삶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그토록 자신의 손을 부여잡을 땐 모른 척 제멋대로 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매달리고 실척거리는 게 싫었다. 그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이상 내 삶의 유일한 바람은 그에게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그것을 향해 나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돌진했다. 매정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게 나와 아이들이 사는 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그가 사라진 내 삶이 꽃길이 아님을 매 순간 가슴 찢어지고 아픈 후회와 그리움의 길인 걸 알게 됐다. 그게 그의 마지막 전화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자살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고 그가 없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게 물었다. 그날 그의 전화가 마지막 전화인 줄 알았다면 받았을까? 내가 좀 더 참고 수용해 주었더라면 그가 자살까지는 하지 않았을까? 이번 한 번만 더 참아주고 넘어갈 테니 잘해보자고 했다면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바꿨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행복할까? 남편이 떠나고 한동안 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처럼 정말 내가 그를 사지로 몰아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무나 괴로웠다. 더군다나 남편이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마지막 불빛마저 꺼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척이나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 한구석에 정말 그가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무거운 죄책감까지 느껴졌다.
남편을 구원해 보려고 이토록 끈질기게 매달렸던 사람도 드물 것이다. 싸우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애원하면서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기도 했다. 저녁밥을 정성 들여 준비해놓고 예쁜 옷을 입고는 그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는 집에서도 내가 예쁘게 단장하고 있는 걸 좋아했다. 그래서 집에서 입는 옷도 그의 취향에 맞춰 신경 써서 골랐다. 심지어 나는 그를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아이를 4명이나 낳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과 그가 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변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고 결국 나는 더는 버틸 수 없는 단계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삶을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몇 년 전 치매에 걸린 부모를 돌보던 아들이 부모님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알려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최근에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던 80대 할아버지가 아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한 일도 있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끝이 나지 않을 고통의 길을 환자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그 절망감이 극에 달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음에 공감이 되었다. 프랑스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안 안셜랭 슈창 베르데와 에블린 피손 제프루아가 펴낸 차마 울지 못한 당신을 위하여 라는 책을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놓은 내용이 있다. 나의 말로 쉽게 풀어보자면 구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박해자가 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친 상태에서는 희생자가 되어버린다. 희생자인 상태에서 오랜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면 빨리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끝나게 되길 바라며 그의 최후를 바라게 되는 박해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랬다. 어떤 방식이든 남편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길 바랬다. 그게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았다. 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남편이 술을 끊고 저녁에 일찍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과일을 함께 먹으며 대화도 하고 싶었다. 주말이면 함께 장도 보고 가끔은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 소풍도 나가고 싶었다. 누군가에겐 너무나 평범한 삶이 내겐 꿈 같은 일이었고 결코 붙잡을 수 없는 행복이었다. 나는 무언가 함께 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다. 그런 성격을 가진 나로서는 남편의 부재로 자주 혼자 방치되는 듯한 상황 속에서 불행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은 혼자 감당하면서도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났고 급기야 아이들이 엄마 하며 부르기만 해도 화가 났다. 이러다가는 자식 농사까지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힘듦이 이처럼 극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점점 더 많이, 더 자주 술을 마셨다. 2, 3년 전부터는 낮에도 소주를 2병 정도씩 마시기 시작했으며 저녁에는 4병 정도나 마셨다. 급기야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거라면 남편이 죽어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이 떠나고 꽤 오랫동안 잠시나마 내가 남편이 죽기를 바랬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다. 내가 그런 못된 마음을 품었기에 남편이 떠난 듯하여 괴롭기만 했다. 그가 용서해달라며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장면이 수시로 떠올랐다. 첫 번째 이혼을 하던 날에 둥그런 그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지던 모습. 마지막 날 아침에 그가 토치를 찾던 모습도 떠올랐다. 그 모든 순간에 그가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절망스러웠을지 생각하니 미안함에 목이 메었다. 낮에도 문득문득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 저절로 고개가 떨구어졌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게 다 내 탓인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조용한 밤이 되면 죄책감은 더욱 커졌다. 내가 그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여줬더라면, 그의 고통에 조금만 더 마음을 기울였더라면, 그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었더라면,
그는 여전히 나와 내 아이들의 곁에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온갖 후회와 상상으로 나는 나를 괴롭혔다. 차라리 잠이 올 때까지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하며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편이 더 나았다. 때론 술도 마셨다. 남편이 마시던 그 술을 내가 주방에 서서 아이들 몰래 물잔에 따라 벌컥 마시기도 했다. 평소 술이라고는 입에 대지도 않던 사람이 술을 그리 급하게 마시니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며 온몸이 축 늘어졌지만 나는 그렇게라도 잠이 들 수 있음에 감사했다. 몸을 피곤하게 하거나 술을 마셔 잠을 청하는 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줄 뿐 결코 고통의 무게를 줄일 수는 없었다. 피하고 도망친 고통은 어김없이 이후의 시간에 나를 찾아와 고통의 무게를 더했다. 고통의 무게가 늘고 불면의 밤이 길어지자 나는 문득 대학원 수업 시간에 배운 인지치료가 떠올랐다. 고통의 원인은 다름 아닌 나의 생각에 기인하는 것이기에 생각을 바꿈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치료법이다.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 허우적대던 당시의 나로서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나는 일단 그런 생각들을 멈춰보기로 했다. 자책이나 죄책감과 같이 나를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고개를 내저으며 생각이 더 이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라내려 누르겠다.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나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면 힘겹더라도 멈춰야만 했다. 더군다나 나와 함께하며 내 표정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받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나를 고쳐나가고 치유해 나가야 했다.